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원 소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세금 관련해서 좀 영상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새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법도 좀 바뀐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실제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공부를 해두고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세금 공부가 이제 기초가 되겠죠. 기본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취득할 때의 세금인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의 세금인 재산세와 종부세, 매도했을 때의 세금인 양도세, 그와 별도로 증여와 상속할 때의 세금은 상증세도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주임사,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순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 등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입니다. 세율,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곱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세액이. 그래서 과세 표준, 이거 뭐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이거는 국회에서 정하기 나름인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거, 고정된 것이고, 과세 표준은 그러면 세금별로 틀린데 어떻게 구하는지 이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직관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자, 취득세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득한 금액, 이것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는 여러분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 이게 양도 가액이 되는 거고, 그러나 양도 차익을 구해야 되겠죠? 양도세에서의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은 실질 양도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빼주고, 여기서 중개수수료, 등기비 등등등의 필요 경비와 각종 공제액을 빼줘서 순수하게 남은 금액, 내가 5억에 샀는데 수수료랑 등기비랑 5천만 원 쓰고 나중에 9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 5억 5천에 사가지고 나중에 9억 5천에 판 거죠. 그럼 9억 5천에서 각종 재비용 빼고 나서 4억이 양도세의 과세 표준 액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질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실제 양도가액, 실제 가격이에요. 근데 재산세와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세금이잖아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양도세는 팔았을 때,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내는 세금이지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나오는 세금이죠. 우리가 계약서 같은 게 없는데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럴 때는 공시가격 기준을 합니다.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게 다 매년 공시가 되죠. 이 금액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해줍니다.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의 경우에는 60%입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공시가격이 10억이라 그러면은 실제로는 10억을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60% 적용해서 6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올해 특수하게 45%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4억 5천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주택이 몇 개느냐,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이거 매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조금씩 틀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제 공시가격보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줘서 낮아지는 거죠. 이게 최대가 100인 거고 100을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주기 위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비율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종부세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공시가격에다가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줘요. 현행법으로는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 수가 뭐 1주택이 아닌 일반에서는 6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현재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훨씬 더 부담이 되긴 하는데 과세 기준 금액을 좀 줄여줬죠.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6억인데 이게 고쳐집니다. 얼마 전 12월 21일 날 작년 12월 21일 날 수정이 돼서 이게 9억으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9억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10억이라 그러면은 과세기준 금액 9억을 빼니까 1억밖에 안 되죠. 1억에다가 공정시장 비율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보다는 종부세는 훨씬 더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 금액을 빼주는 게 없기 때문에 작던 크던 무조건 세금은 냅니다.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내는 세금, 조그만 지방의 원룸을 갖고 있더라도 내긴 내요. 그게 몇만 원이든 몇천 원이든 냅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는 뭐냐면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라고 합니다. 물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인건별 과세, 개인별 과세라고 해서 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재산세는 공동명의로 했을 때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느냐? 못 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인세가 아니라 물세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명의가 어떻든 아무런 이득 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부세는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개인별로 세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다. 과세기준금액 아까 개인별로 9억까지 빼줄 것 같다라고 했죠. 이번에 변경돼서. 그러면 공동명의다. 그러면 곱하기 2, 2명 18억까지 빼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물세와 인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다.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도 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라는 건 실제 거래가예요. 근데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도 실제 뭐 거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거래가액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시가로 합니다. 근데 시가가 불투명하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 시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3년도부터는 이 시가로 더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기준 시가하는 것보다는 시가로 그 증여세로 추정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공제액을 빼주면 그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요게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각 세금별 항목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로 시작할게요. 취득세입니다. 당연히 취득할 때의 세금이고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1주택자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부터 1주택이냐 2주택, 3주택, 뭐 다주택자별로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표준세율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 구간을 어떻게 나눴냐면 6억 원 이하,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6억 이하는 1%입니다. 당연히 낮은 금액인 것들의 서민이겠죠? 예, 좀 더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취득세 많이 걷게 되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1%만 걷는 거고 9억을 초과하는 건 3%고요. 6억에서 9억은 예전에는 2% 단일세율이었는데 6억 100만 원이건 뭐 8억 9,900만 원이건 똑같이 2%인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등등의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금액에 따른 차등을 둡니다. 예, 제가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거긴 합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식, 산식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2019년도까지는 주택의 취득세는 6억서부터 9억은 무조건 단순하게 2%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액에 따른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요 아래 방식입니다. 취득세 적용세율이. 그러면 6억 원이 1%고 9억 원이 3%라면 정확하게 중간은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거 몇 %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이 구간이 어디죠? 6억과 9억의 딱 중간. 7억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7억 5천만 원. 이 7억 5천만 원 구간은 2% 세금이 부과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한번 기준해 볼게요. 취득세 적용세율 취득 당시의 가액이 얼마요? 7.5억. 그럼 7.5에서 곱하기 1을 하니까 얼마죠? 15억이 되겠죠? 15억에서 3으로 나눠주니까 5가 남고요. 5 빼기 3 하니까 2가 남죠. 2에다가 100분의 1 하게 되면 0.0인데 이걸 다시 100분의 1로 계산해 주게 되면 2%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100분의 1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해서 우리 퍼센트 나오는 거니까 여기 나온 숫자가 그냥 퍼센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7억 5천이라 그러면은 곱하기 2 해가지고 15 나누기 3에서 5 빼기 3이니까 2%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7억 5천짜리는. 그러면 7억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7억 5천이 우리가 지금 2%였잖아요. 그럼 2%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7억은. 7억 5천이 2%니까 높을수록 비싸지는 거죠.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거니까 7억 5천이 2%면 2%보다 미만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7, 24, 14에다가 나누기 3억 원 하게 되면은 이게 한 번에 안 떨어집니다만 3, 4, 12에다가 20이니까 6 4.666 666이 나겠네요. 4.66666 나오니까 빼기 3 그럼 1.66666 나오죠.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소수점 5자릿수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 계산 그러면 66666인데 원래는 요거 빼고 반올림해서 7로 되겠죠. 그래서 1.6667%가 나옵니다. 뭐가요? 7억짜리는 7억 5천은 2%,
8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건데 2.3333%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거래하는 유상 거래를 뜻하는 거고,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세금이 바뀌어요.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 신축,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로 지었습니다. 이 신축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유상거래, 일반적인 매매와 또 취득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얘네들은 취득세가 2.8%입니다. 2.8%. 이거는 고정이에요. 뭐 금액이고 뭐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2.8%고 무상취득 뭔가요? 이거 신축 잘못됐고요. 증여입니다. 증여. 무상취득은 증여죠. 증여의 세율은 얼마냐? 3.5%가 됩니다. 3.5%.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취득세가 유상거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취득은 이렇게 되고요. 원시취득과 상속. 그 다음에 증여는 3.5%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유상거래일 때는 그냥 취득세의 10%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 공식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계산상 그렇게 나오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1%면 0.1, 3%면 0.3, 뭐 2%면 0.2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원시취득과 상속은 0.16% 역시 고정이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0.3입니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도 나오는데 요거는 면적에 따른 세금입니다. 금액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 수도 아니에요. 면적에 따른 세금. 그럼 그 기준이 얼마냐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이거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32평, 33평, 34평형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거보다 초과되는 30평대 중형평수 있죠? 36평형, 38평형 이런 것들. 요 이상 것들은 전부 다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는 거고 33평, 34평 미만인 것들은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는 면적이 큰 것들에 대해서 0.2%가 추가로 과세가 되고 이거는 원시취득이든 상속이든 증여든 다 마찬가지 0.2%가 추가가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는 것들은 나중에 댓글로 달면 제가 다시 또 답변 달아드릴게요. 자,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자, 원래 상속은 얼마입니까? 2.8%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받았는데 부담돼. 부담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0.8%로 할인된 세율을 적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어렵지 않죠? 자, 이 무주택 가구라는 것은 피상속인,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피상속인이 누구냐면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 상속을 해주시는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를 판별하는 거고요. 그날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상 정원의 무주택 조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무주택이면 또 해줄 것도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인, 받을 사람이 그 주택수를 판정하는 거고, 이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전원, 뭐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이분들까지 전원의 무주택 요건을 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주택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은 0.8%만 취득세 적용해 줄게 라는 겁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내는 거고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서 취득세 내는 거잖아요. 그때 취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세를 뭐 0.8% 해준다 그거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8%, 뭐 이렇게 우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되고, 비조정은 일반이고, 뭐 3주택서부터는 다시 또 비조정은 8%인데 조정은 12%,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변경 예정이죠. 변경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사라질 예정이고, 아마도 요렇게 바뀝니다. 자, 1주택자는 당연히 1에서 3%고요. 그 다음에 2주택도 똑같이 1에서 3%의 3%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1에서 3%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3주택과 4주택 범위는 틀린데 3주택은 기존의 조정 지역에서는 12%면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6%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비조정은 8%였으니까 딱 절반인 4%가 됐습니다.
그다음 4주택이나 법인은 무조건 12%였는데 역시 절반인 6%로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게 되면은 여전히 높은 금액이긴 하나 우리 8% 12% 하게 되면 그래도 절반이나 깎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신경을 많이 써준 거죠. 그래서 요렇게 변합니다. 자, 요렇게 변한다. 2주택까지는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아까 6억 이상, 6억 이하, 9억 이하, 9억 초과 요 기준으로 1에서 3%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주택부터는 조정은 6%, 비조정은 4%, 4주택부터는 무조건 6%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그냥 암기하는 거니까 추가적인 설명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요거는 이거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가 되어 일반세율로 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공시가격, 이건 실제 취득가가 아니고요.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 이런 거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뭐 1억 5천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속할 수 있죠. 1억 5천짜리지만 등기, 공시가격 알아보니까 9천만 원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가 되어 일반세율로 과세가 된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예외 조항의 취지는 1억 이하 주택 취득자가 서민이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만약에 3주택을 취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6%죠. 네. 4주택제면 얼마예요? 6%죠. 비조정도 최소한 4% 이상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1에서 3%. 그냥 1에서 3%로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공시가 1억이니까 뭐 6억, 7억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1%겠죠, 사실상. 6%, 4% 적용받을 것을 1%로 적용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주택이 여러 개,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분들도 공시가 1억 원 이하인 것들에 대해서는 구입할 때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법의 취지는 좀 서민이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사실은 다주택자가 주택수를 늘리는 데 좀 악용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현행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1억 이하 주택 취득자가 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도정법이라든가 빈지법이라든가 뭐 빈지법상 뭐 여러 개 있죠. 뭐 무주택, 가로택, 정비사업 등등등 이런 어떤 개발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정비구역, 개발구역에서의 주택은 당연히 공시가는 낮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가치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거는 투기 세력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도정법상 정비구역, 빈지법상 사업시행구역의 주택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도 전부 제외되고 다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당연히 다주택자 구입하게 되면 중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이것도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요건이 적용됩니다. 이거는 다 바뀌었죠. 이건 이제 뭐 4%, 6%가 되겠네요. 그죠? 4%, 6%. 자, 임대주택 취득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취득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요건도 완화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취득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요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2주택은 이제 상관없으니까 3주택이나 4주택제를 구입하게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논다. 그럼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유주택수에도 포함이 당연히 되고요. 여러분들이 A라는 주택, B라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주택, D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주택임대사업자예요. 그럼 나 2주택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4주택 있는 거예요. 보유주택수에도 포함되고 A주택, B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로 C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면은 아까 6% 조정대상 기간은 6%였잖아요. 이 6%가 좀 줄여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임대사업자 놓을 건데 아니에요. 6% 적용은 돼요. 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를 줄여주는 게 있죠. 85%를 감면해주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뭐 200만원 미만은 100%까지 줄여주고요. 6% 일단 적용을 해요. 이게 예를 들어 3억짜리면은 얼마입니까? 3, 6, 18이니까 1800만원. 1800만원을 적용해요. 적용은 하되
이 나온 세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세율까지는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 납부세액 85%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수를 판정하거나 뭐 이랬을 때 개인별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판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세대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한 세대의 기준, 별도의 세대의 인정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로 만 30세가 넘은 자입니다. 요거는 다 AND 개념이 아니라 OR 개념이에요. 1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만 30세가 넘은 자 끝이에요. 30세만 넘으면 무조건 별도 세대로 인정받나요? 받습니다. 네, 30세가 넘기만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는다. 설명 필요 없고요. 추가적인 설명. 그 다음에 30세가 미만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자라면은 이것도 별도 세대. 당연하죠, 여러분들. 미성년자는 안 되는데 뭐 22살, 23살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별도의 세대죠. 아무리 어린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죠? 정말 새롭게 가정을 꾸민 거니까.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세대를 구성한 자는 30세 미만이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결혼했는데, 안타깝게도 이혼했어요. 그럼 다시 30세가 안 넘었고, 돌싱이 됐으니까, 별도 세대 인정 안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결혼하고 나게 되면은 그 위에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구성되는 사람입니다. 예,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별을 했건, 뭐 이혼을 했건, 뭐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자녀. 근데 뭐 20대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이 별로 있나요? 별로 없죠? 그래서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분들은 그러면 1세대, 별도 세대 인정이 안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소득만 있으면은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소득이라는 게, 나 일주일에 2시간 신문 배달하는데요? 예, 한 2만원 법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소득이 단순히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기준이 조금씩 상향되겠습니다만 22년 6월 30일 기준 했을 때 1인 세대의 경우에는 연 900, 월평균 78만원 정도만 벌게 되면 됩니다. 예, 월평균 78만원 정도만 벌게 되더라도 이거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직전 연도 소득을 판단하는데 직전 연도에 하필 몸이 아파서 못했다. 뭐 그랬다면은 지난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 소득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서 이 소득이 안 돼가지고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전 2년까지 소득 합쳐서 곱하기 2에서 1867만원만 넘으면 된다. 뭐 2년 연속 아프면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굳이 법률적으로 따져본다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소득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면서 비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는 백수야. 28살에 결혼도 안 하고 백수인데 이번에 코인으로 한 5억 벌었네? 그러면 기준 채워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일시적이면서 비경상적 소득이죠. 코인으로 돈을 번 것은. 계속적이면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세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내용 어렵지 않죠? 1세대 기준은 30세가 넘거나 결혼을 했거나 30대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이 넘어가는 분들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 월 78만 원이라는 것은 1인 세대의 경우고 2인 세대, 3인 세대는 당연히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거봉양합가라는 것이 있어요. 동거봉양합가. 자, 얘는 뭐냐면 주택의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님 중에서 어느 한 분만 65세 미만이니까 한 분만 65세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를 동거봉양,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모시기 위해서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 요건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 이게 뭐예요? 요 내용이 뭡니까? 요거죠. 별도세대 인정. 예. 요런 별도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과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합가한 경우에는 부모님도 1주택이 있고 나도 1주택이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개 합치게 되면 2주택, 다주택이 돼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받겠네요?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부모님은 모셔야 되는데 연로하셔서 모셔야 되는데 이거 합가한다고 갑자기 세금을 왕창 중과세를 매겨버리면은 이거 효도할 사람도 안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에는 이것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65세 이상이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취득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취득세.
예, 근데 이게 종부세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뭐 양도세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각 세법별로 다 틀리잖아요. 지방세법, 종부세법, 뭐 소득세법 다 틀리기 때문에 법마다 약간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종부세라든가 양도세에서는 65세 이상이 아니라 60세 이상이 또 기준이에요. 이렇게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이거 60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고 이거는 취득세는 65세고 조금씩 틀리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취득세상에서는 별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각각을 합쳐서 2주택이지만 각각을 별도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금을 공부하시게 되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걸 알겠다. 내가 어디 가서 강의 좀 해봐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내가 뭐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매매 타이밍을 잡거나 거기서 좀 실수하지 않거나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한 후에 실제로 내가 팔건 뭐 어떤 재산세가 나왔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건 그런 것들 정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공부하는 용도가 되는 거지. 뭐 완벽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게 있었구나, 저런 게 있었구나 정도 내용을 아시고 실제로 양도를 하건 뭐 내가 종부세 납부인데 이거를 정확한 금액인지 계산을 해보건 요랬을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서 그때의 어떤 업데이트된 세법이라는 건 맨날 바뀌니까 업데이트된 세법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보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실 게 없고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오늘 학습은 효과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택수에 대한 산정 개요입니다. 자, 주택수 산정. 국내 소유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수예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뭐 실무적으로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일단 주택수 산정을 할 때, 주택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주택수니까.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도 들어갑니다. 주택분양권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다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 상태에 있는 것들은 이게 실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어지고 있다. 이건 그냥 권리일 뿐이다. 이렇게 돼서 주택수의 산정 한 해만에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고, 뭐 조세심판원이라든가 구세청의 해석도 틀리고 다 그랬었는데, 지금 취득세에서는 주택수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다 주택수에 포함된다. 단 이게 나왔었던 게 8월 12일일 겁니다. 20년도 8월 12일. 이때 이후, 이 전 말고요. 이 전과는 상관없고 이때 이후에 취득한 부분 있죠? 이때 이후에 취득한 부분만 주택수에 산정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십시오. 자, 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의 공유지분, 또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네, 뭐 부속토지만을 갖고 있는 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어쨌든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적어놨고,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한 개 주택으로 본다. 당연하겠죠?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2주택이 아닌 1주택이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동거봉양 합계한 것처럼 상속주택도 어떤 나의 의지나 어떤 투기랑 관련이 없는데 그냥 상속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주택도 좀 취득세에 대해서 뭔가 혜택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혜택이 있죠.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미포함돼요. 그럼 내가 1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속을 1주택 받았다. 그럼 원래는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안 보니까 그냥 1주택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지만 1주택으로 봐준다라는 겁니다. 단 한시적이죠. 얼마나? 5년 동안은. 그러면 5년이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상속주택도. 그러니까 5년 내로 어떻게든 처리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뭐 상속주택을 처리하건 이걸 처리하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1주택으로 봐주는 거기 때문에. 상속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5년까지는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추가 취득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경우에도 통일하다.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때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뭐 자녀가 여럿인데 주택은 하나다. 나눠주겠지.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 판정.
당연하겠죠?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판정하는데, 지분도 똑같이 나눴네요? 그렇죠? 지분이 동일할 때는 당해 주택 거주자, 이 상속인이 그 집에 거주했는가와 아니면 그것도 뭐 다 동일하다 그러면 누가 제일 나이가 많니? 최연장자. 여기서 이제 나눠지겠죠? 나눠지겠죠? 쌍둥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빨리 태어난 형이나 언니가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인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한편 상속받은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잘 보세요. 이거는 주택으로 받은 건데 이번엔 상속받은 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으로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답니다. 아시겠죠? 2년 만에 5년까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주택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때부터 바로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높이 포함되나요?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주택. 그죠? 이런 것들은 취득세일 때, 취득세에서는 공시가 1억 미만인 것들에 대해서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배웠을 건데, 이게 주택뿐만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입주권, 1억 원 이하의 분양권, 1억 원 이하 오피스텔 되느냐? 예. 이 질문인데, 여기서 정답은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무조건 금액 상관없이 산정되고, 단 오피스텔은 빌라나 뭐 소형 아파트처럼 시가표준액의 1억 원 미만이라면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권리 이런 것들은 금액 상관없이 산정을 하고요.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소형 아파트든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택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표준액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적어놓은 게 보시면, 단 공시가격은 매년 상승하므로 1억 초과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하여라, 이렇게 됐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매년 바뀌잖아요. 물론 하락할 수 있지만 보통은 다 상승하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내가 살 때는 9,500이었어요. 그럼 주택수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듬해 보니까 1억 100만 원이 됐네? 예, 그러면은 그 해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처음에 살 때 아니니까 계속 아닌 게 아니라, 공시가가 변하기 때문에 매년 이듬해는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내가 19년도 9월 달에 샀는데요, 분양권을, 이거는 포함 안 되는 겁니다. 포함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의 취득세 계산할 시에 주택수에 가산하는 것은 20년 8월 12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잘 구별 못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합원 입주권이죠. 입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그 소유자로서, 아파트나 빌라 소유자로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공급자적 역할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입주권이고, 분양권은 그러한 어떤 조합에서 청약이죠. 청약. 일반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당첨된 사람이 분양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그런 차이. 일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런 거고,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그 개념보다, 자, 오피스텔이 이제 우리가 3주택, 4주택제 구입하더라도 이것은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6%나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내가 주택 10개 있어도 11번째 오피스텔을 구입한다. 그래도 뭐 최고 과세 세율에 구간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4%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그거예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4%. 여러분들이 100주택이 있어요. 101주택제를 오피스텔 산다. 4%예요. 처음 샀는데요. 4%예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오피스텔 그 자체의 취득세는 4%고, 오피스텔이 3개 있는데 4번째 주택을 산다. 그때는 6%가 적용되죠. 4번째 사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셨죠?
한편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오피스텔은 여러분들이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으로 쓸 수도 있죠.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죠.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주택 분양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건 간에 무조건 주택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죠? 네, 그 주택 용도 외에는 안 되니까. 그러나 오피스텔 같은 건 주거용이나 사무용은 우리가 용도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분양권 상태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죠? 실무적으로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법률상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해도 실제 과세관청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없다. 자, 완성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뭐예요?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이제 이건 주택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 없죠. 나와서 실사를 보지 않는 이상. 근데 인력도 얼마 없는데 모든 오피스텔을 전수조사할 수도 없고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법률상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이론적으로는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과세관청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서 주택수 산정만 되고요.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라 재산세가 대부분 재산세로 업무용으로 부과가 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주택수에선 빠지는 겁니다. 원래는 주거용이니까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지만 과세관청에서 알 수 없어서 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겁니다.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적인 내용이 아니라.